all the girls around the world, love and be loved. From Linda G and Lady T, baby. I wanna talk about her, Linda Linda good girl, yeah. 아직은 조금만 더 Linda 지치지만, yeah. 자, 이번 시간에는 계속해서 그럼 이제 혈관은 혈관의 구성, 성분들을 이제 먼저 구조적인 측면과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내용물들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죠. 그래서 일단 동맥, 정맥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모세혈관 있다는 것은 아는데, 동맥과 정맥을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그 혈관, 동맥 그리고 정맥이나 그 혈관들은 그 자체, 그 관 자체는 우리가 일종의 내피세포라고 안쪽이라는 얘기예요. 엔도텔리알 셀이라고 하는데, 내피세포라는 게 사실은 뭐냐면은 그 이전에 이현 교수님 섹션에서 이미 보셨으리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지만, 이 상피세포라고 있잖아요. 사실은 그 동물의 이 척추 동물의 4대 조직 중에 하나인 요 상피세포라고 하는 그 에피 껍질이라는 얘기죠. 에피텔리알 요 조직, 상피세포 조직, 요것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상피세포는 그러니까 껍질을 이루는 것인데, 이것이 안쪽에 우리의 기관의 뭐 소화기관이라든가 뭐 장기들의 그 안쪽을 형성하는 뭐 그런 것들도 이제 상피세포로 되어 있고, 특별히 요 혈액을 흐르게 하는 요 혈관을 이루게 되는 요 관은 그것과 똑같은 상피세포와 똑같은 그런 세포인데, 특별하게 이름을 달리 불러서 이것을 안쪽에 있는 상피세포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내피세포라고, 엔도텔리알 셀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혈관 자체는 하나의 그러한 내피세포들이 줄줄이 계속 이어져서 서로 이온매처럼 이어져 가지고서 만들어진 긴 관인 것이고, 우리 마치 하수관 때 큰 원통 같은 것들을 여러 개를 이어 가지고서 하수관 같은 상하수도관을 만들잖아요. 그런 식으로 똑같은 방식으로, 그 다음에 그 바깥쪽으로, 그 내피세포, 실질적인 혈관을 이루는 내피세포 바깥쪽으로 혈관 자체도 이제 수축이 돼야만 그래서 혈류가 조절이 되거든요. 그래서 바깥쪽에는 또 근세포가 있게 되는 건데, 근육세포 중에서도 우리가 골격근이라고 하면 이렇게 마음대로 그 수축을 조절하는, 우리의 신경이 우리의 의식적으로 조절하는 그런 골격근이 있는가 하면은 잠자고 있는 사이에서도 알아서 저기도 자동으로 알아서 수축이 돼주는 평활근들, 그러니까 우리의 장기라든가 이런 혈관 같은 것들은 그 평활근이라고 하는 이 줄무늬가 없는 민무늬근이죠. 그 평활근들이 바깥쪽에 있어서 이 혈류를 수축함으로써 조절을 해주게 됩니다. 그랬을 때 그 평활근 자체의 근육의 두께가 동맥이 훨씬 정맥보다 두껍다라는 얘기는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심장의 경우에서도 심실이 훨씬 그 두께가 두꺼웠었던 것처럼, 동맥은 그러한 압력을 견뎌내는, 압력을 받아가지고서 여기서 수송하는 그런 관이기 때문에 그 평활근 자체가 훨씬 두꺼워야 되겠죠.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실 때 이쪽이 왼쪽에 있는 것들이 동맥에 있는 요 평활근과 실제적으로 혈관을 구성하는 그 내피세포라고, 이것이 상피세포와 똑같은 것이라고 얘기했죠. 이 그림에서 상피라고 그냥 되어 있는데, 요것을 바깥쪽으로 둘러싸는, 그럼으로써 수축을 조절해주는 평활근, 정맥보다 이 동맥의 경우가 훨씬 두껍죠. 그 이유는 그 다음에 그 내피세포 자체의 그 지름도 훨씬 정맥과 동맥이 이렇게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쪽은 훨씬 더 높은 압력을 좀 빨리 전달해야 되니까, 높은 혈압을 유지하려면 아무래도 이 지름이 좁은 것이 훨씬 더 나을 것이고,
돌아올 때는 조금 릴렉스하면서 훨씬 더 많은 양이 천천히 들어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정맥에 있는 요 상피세포는 훨씬 반경이 훨씬 상대적으로 크고 그다음에 맨 바깥쪽에는 그 평활근 밖을 이제 일종의 보호를 해주는 측면에서 결합 조직들이 동맥, 정맥, 전부 공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세 개의 층으로 실제적으로 사실은 혈관이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쭉 가다가 나중에 이제 모세혈관에 이르러서는 점점 마치 가지가 점점 곁으로 갈수록 얇아지듯이 혈관들도 얇아져서 결국은 최소한으로 얇아져서 바로 이 모세혈관을 이루어서 여기서 무엇이 이루어진다고 장마당이 여기서 이루어진다고 얘기를 했죠. 여기서 바로 실제적인 그러니까 이 동맥이 됐든 정맥에서는 절대로 그런 산소, 이산화탄소 또는 영양분 노폐물의 그런 기체 교환이 이런 교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바로 여기서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러면 여기 이제 원래 근육은 혈관에 있는 근육은 전부 평활근 우리가 의식을 하지 않아도 지들이 알아서 이렇게 수축을 해주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 골격근 다른 골격근은 그냥 노느냐 어떤 경우에는 그 근처에 있는 골격근도 이제 수축 특히 정맥에 있어서 정맥이 심장으로 돌아올 때 특히 종아리 같은 경우가 있을 때 이 정맥이 중력을 거슬러서 우리 같이 직립으로 서 있는 이런 동물의 경우 올라올 때 조금 힘들겠죠. 뭐 엘리베이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랬을 때 조금 도와주는 역할 이 그림에서 그것을 이제 설명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혈관이 이렇게 있으면 혈관이 이렇게 있는데 혈관 밖에 있는 원래 있는 평활근이 수축을 해주는 거에 플러스 해서 그 근처에 있는 골격근들도 이렇게 수축을 쫙쫙 저들이 해주면 훨씬 더 큰 힘이 되겠죠.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되지 않지만 저에게 있어서 골격근은 큰 힘이 될 것 같네요. 그랬을 때 그럼 이게 쭉 짜면 치약을 중간에 딱 잡고서 쭉 짜면 위아래로 그냥 쭉 사실 다 치약이 쭉 나갈 수도 있으나 아래에는 그런 구멍이 없기 때문에 치약이 위로 쭉 올라가게 되는 것처럼 여기서도 혈관이 요 각각의 혈관 중간 주요 부분에 이런 판막이 있어가지고서 그랬을 때 정맥이 이제 위로 심장 위로 이렇게 올라가려고 할 때 이쪽은 닫고 이쪽은 열어놓으면 그러면 이게 쭉 짜면은 위쪽으로만 올라가게 되는 그런 뭐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중요한 이 교환이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장소인 모세혈관은 얼마나 좁으냐 하면 그 반경, 내경이라고 얘기하는 그 반경 자체가 얼마나 좁으냐 하면은 세포 하나, 단일 적혈구 하나가 적혈구가 바로 산소를 운반하는 그 혈액세포예요. 그 적혈구 하나가 간신히 통과할 수 있는 아주 하나하나 이렇게 사람 하나만 들어갈 수 있는 땅굴 정도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가지가 쫙 그렇게 작은 가지로 분포가 되어 있으면은 각각의 표면적이 훨씬 넓어지기 때문에 그 넓어진 표면적 사이로 훨씬 더 많은 양의 기체들이 원활하게 교환이 될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실제 사진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가 하나 막혔다가는 큰일이 나겠지요. 요 혈액이 하나 여기서 갑자기 뭔가 사고가 나가지고서 도로가 이제 소통이 되지 않는다라든가 할 때. 그래서 아까 그림에서 보셨듯이 이런 식으로 모세혈관이 실제로 이루는 동맥과 정맥 사이에서 여러 개의 갈래로 모세혈관이 이렇게 나올 수 있으나 그 이렇게 뻗은 가지들이 한 번에 100%가 전부 다 그 사이를 통해서 가는 것은 아니고 그것을 또 이렇게 밸브처럼 이렇게 막았다 열었다 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특별한 평활근 그 이름을 이제 조임근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이제 열고 닫고 해서 실제적으로는 한 10% 정도만의 혈액이 흐르도록 여기서 보면은 여기 각각의 요소에 있는 이 조임근들이 전체에 있는 조임근들이 전부 이렇게 열리면은
그러면 이 모든 부분으로 지금 이 혈액들이 쫙 퍼져나가겠죠. 물론 이러면은 혈류가 이제 늘어나게 되는 그런 효과는 얻을 수 있으나 대신에 혈압이 쭉 낮아져서 이것이 빠른 속도로 이렇게 가지 못하는 그런 또 이 단점도 있겠죠. 반면에 여기를 전부 다 닫아버리면 한쪽만 이렇게 길 하나만 열어주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해주게 됐을 때는 훨씬 더 높은 압력으로 원활하게 속도는 빠른 속도로 혈액이 순환이 되겠으나 전체적인 혈류는 이제 낮아지게 되는 그런. 그러니까 이것을 잘 어떤 적당한 선에서 알아서 잘 조절을 해야 되겠죠. 그것을 잘 해주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그러면 모세혈관에서 그 모세혈관 표면을 통해서 이 물질 교환, 산소와 영양분 보내고 이산화탄소와 노폐물 받고 하는 이 교환은 어떠한 메커니즘에 의해서 이루어질까? 일단 그것이 교환이 되는 그 공간 자체를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 공간을 우리는 특별히 이 간질액, 영어를 하나로 그냥 interstitial fluid라고 하는데 물이 다 차 있는 우리 몸 안에는 저 물이 다 차 있으니까 혈액과 실제적인 우리의 세포 조직들과의 틈 사이 그냥 뻥 뚫린 공간이 아니라 그 틈새에 물이 차 있으니까 그 차 있는 물을 우리는 뭐라고 부를까? 그냥 뭐 혈액물 뭐 아무렇게나 이름 붙이기 나름이죠. 근데 여기서 interstitial이니까 중간에 있는 그런 플루이드 액체다라고 해서 그것을 그러면 한국말로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될까? 이제 최현배 선생님의 제자들은 세포 사이액이라고 번역을 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 한글을 이제 경시하는 사람들의 제자들은 간질액이라고 번역을 했을 것이고 그래서 이 두 개의 용어가 서로 돌아다니고 있는 것이죠. 간질액 또는 세포 사이액 둘 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요 그 간질액에다가 거기가 이제 물건을 이제 택배 물건을 거기다가 덤프하고 거기서 일종의 택배 물건 집화 장소가 되겠죠. 거기다 이제 버리면 그것을 집어가고 다시 그 공간에다가 이제 물건을 넣고 거기서 집어가고 하는 것인데 실제로 그것을 이루게 되는 그 물리적인 이제 기작은 무엇이냐? 결국 확산이거든요, 확산. 세포 막 사이를 통해 가지고 어떤 특별한 수성체를 통해서 애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얇은 세포 막 사이를 통해서 이제는 이제 확산을 통해서 주로 움직이고 또 그 확산 자체를 훨씬 더 원활하게 조금 더 도와주는 기작은 뭐냐 하면은 요 혈관을 이루는 그 내피 세포들이 마치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 우리가 만두피 만들 때 저 밀가루를 동글동글하게 원래 세포는 동글동글한 밀가루처럼 밀가루 반죽이라고 이제 연상을 시킬 수가 있겠잖아요. 근데 그거를 만두피 빚을 때는 이제 돌돌 말아가지고 완전 짜우를 만들어갖고 납작하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사실 내피세포가 그렇게 이제 만들어진 거거든요. 납작하게 된 이 만두피를 이렇게 말아가지고서 원형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만두피가 이렇게 있고 또 다른 만두피가 이렇게 있을 때 그 두 개의 만두피를 이렇게 연결시키면 하나의 홀이 되는 거죠. 이러한 만두피들을 계속 연속적으로 이렇게 이어가지고서 하나의 긴 관을 만든 것이 바로 이 내피세포로 이루어진 혈관인데 그렇게 하면 여기 중간중간에 여기다 본드를 붙여야 될 거 아니에요. 각각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하나의 쌍으로 이루어진 두 개의 내피세포와 그 옆에 있는 또 쌍으로 있는 내피세포가 연결이 이렇게 될 때 이 틈새 그 틈새를 이렇게 강력 접착제로 붙여야 될 텐데 세포가 그런 강력 접착제가 뭐 어디 있어요. 그냥 자기들끼리 이렇게 잘 이렇게 막 붙긴 했으나 그러니까 아무래도 틈이 있다는 얘기죠. 그 틈새를 통해 가지고서 또 사이를 비집고 아주 작은 기체와 작은 영양분 물질이니까 충분히 그 사이를 통해서도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그림으로 이제 표현을 하면은 혈액 안에 있는 모세혈관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이 모세혈관은 꽤 크게 묘사를 해놨네. 적혈구가 3개가 동시에 갈 수 있는 3차선 도로네. 여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기체와 영양분들이 이렇게 밖으로 빠져나오는데 이런 세포막을 통해서
확산을 하던가 아니면 그 중간중간에 있는 이런 선이 요게 그러한 세포 틈새를 얘기하는 거죠. 그 세포 틈 사이로 이들이 살짝 이렇게 빠져나오거나 그 중에 하나인데 어찌 되었든 간에 이것을 구동시키는 방향은 결국 다른 어떤 특별한 다른 신박한 기술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물리적인 확산이라는 얘기는 언제나 농도가 높은 데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을 하게끔 되어 있는 수밖에 없는 그것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 간질액 사이에다 이것을 이렇게 덤프를 해 놓으면 이들이 이제 이들을 필요로 하는 조직세포에서는 이들을 이제 수입을 하고 여기다 갖다가 쓰레기를 이렇게 매주 월요일마다 쓰레기를 버리는 날이에요 하면서 이렇게 버리면 이들이 알아서 또 확산을 통해서 저게 집혀가고 그런 그 기적이죠. 정확하게 이들이 어떤 식으로 그럼 이제 교통정리가 되는 건지가 조금 신기해지는 거죠. 자, 이 세포 두 개 이제 내피세포가 어떻게 세포에 틈이 생기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그림인데, 그러니까 이 상피세포라고 여기 있는데 내피세포나 상피세포가 서로 이렇게 막 헷갈리게끔 혼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쪽 면에서 바라본 두 개, 이쪽 하나의 상피세포, 또 그와 짝을 이루고 있는 또 다른 상피세포, 두 개의 만두피가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 그림이. 그랬을 때, 한쪽 상피세포에는 세포 핵이 이제 이쪽 벽면에 나와 있고, 그와 짝을 이루고 있는 이쪽 내피세포에는 아마 그 세포 핵이 바깥쪽에 반대편에 있어서 우리의 이쪽 측면에서는 보이지 않겠죠. 어쨌든, 핵까지 가지고 있는 이런 세포라는 얘기죠. 혈액이 통과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요 작은 공간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그것을 실제로 전자현미경으로 보면 실제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요 세포 사이에 두 개의 틈이 이렇게 보이죠? 아주 작은 틈이긴 하나 분명히 확실하게 틈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세포의 벽 그런 것들이 있으면서 공간은 이 안으로 혈액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되는 그 공간을 이제 혈관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그들이 실제적으로 어떤 교통정리 작용에 의해서 질이 알아서 척척척척 동맥에서는 실제로 이제 모세혈관이라 하더라도 마치 그 우리의 휴전선 군사 분계선이 마치 여기 쫙 그어져 있는 것처럼 이 동맥 측, 남측에서는 이 산소와 노폐물들이 바깥으로 빠져나가고, 정맥 측에서는 바깥쪽에서 노폐물들이 혈액 안으로 들어오고, 이렇게 되는, 여기에 어떤 특별한 경계가 있길래, 이것이 이런 식으로 잘 서로 조정이 되는 것일까? 라는 이 메커니즘을 설명을 나름대로 하려고 하는 이 그림입니다. 그랬을 때 이 그림을 보고 어떻게 하면 이해를 할 수가 있을까요? 예. 그림을 딱 보고 생물학에서 그림이 언제나 항상 잘 사용이 되는 이유는 그림으로 여러 가지를 한 번에 그냥 간단하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이 그림을 사용을 하는 것이고, 개인적으로 그래서 저는 그림을 통해 가지고서 소통하는 것을 그래서 또 특별히 선호하는 편인데, 그림을 통해서 어떤 것을 이해를 하고자 할 때는 과연 어떤 것을 먼저 주목을 해야 될까? 스토리 빌딩을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러려면은 그림을 딱 보고 맨 처음에 무엇을 주목을 해야 될까? 그림에 있는 각각의 레이블이라고 하죠. 글씨, 괜히 써 있는 것들이 아니거든요. 이 레이블들을 잘 봐야 되는 거죠. 레이블들이 이 그림과 어떠한 관련성을 가지고 여기 있는 것일까? 그것을 잘 따라하면서 여러분들이 각자 스스로 이 전체의 그림을 구성을 하려고 하면은 이제 대충 이것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설명이 되겠다 싶으면 그게 바로 딱 요 사안에 대한 이해가 확실하게 되는 순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그림을 봤을 때 딱 봅시다. 화살표들이 있죠.
분명히 얘기했을 때 이쪽이 왼쪽에 이 그림에서 딱 반을 그어서 왼쪽과 오른쪽 이쪽이 동맥 쪽이고 이쪽이 정맥 쪽 사이드란 말입니다. 자, 이 군사 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이쪽으로는 물체가 액체가 밖으로 혈액 밖으로 혈액에서 바깥쪽으로 또 간질액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게끔 되어 있고 한 발자국만 넘어서면 군사 분계선 한 발짝만 넘어서서 이 동맥에서 정맥 측면으로 넘어오는 순간 갑자기 이것이 방향이 바뀌어서 액체가 바깥쪽에서 이 세포 사이액 쪽에서 혈액 안으로 좀 이동을 하게끔 되어 있단 말이죠. 그것을 누가 설명을 해주고 있죠? 화살표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화살표들은 지금 이 작은 화살표들은 이 물질들이 그것이 이산화탄소가 됐든 산소가 됐든 영양분이 됐든 노폐물이 됐든 어쨌든 그 물질들이 녹아있는 혈액 안에 녹아있는 물질 또는 세포 사이액 속에 녹아있는 물질들이 이동하는 방향을 확산에 의해서 이동하는 방향을 가리키는 것이고 이런 큰 화살표들은 지금 여기는 이건 혈압이라는 얘기고 삼투압이라는 얘기고 그런데 혈압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화살표는 갑자기 군사 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이 크기가 갑자기 줄어들었죠. 이건 무슨 얘기일까? 비록 한 발자국 더 나가긴 것이긴 하지만 혈압은 동맥 쪽에서 훨씬 더 높겠죠. 왜냐면 심장이 훨씬 더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심장에서 지금 이 제공해주는 그 압력, 혈압은 이쪽이 훨씬 더 높을 테니까. 그러니까 조금만 거리가 그리고 그 압력은 거리에 비해서 훨씬 더 이제 떨어지게 될 테니까. 그래서 정맥 쪽으로 갔을 때는 혈압이 이쪽 동맥 쪽에 있는 혈압보다 훨씬 낮아지는데 문제는 이것이 언제나 상대적인 이 힘이라는 얘기죠. 보면 혈압과 지금 삼투압은 항상 반대 방향으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죠. 이 삼투압이라는 것이 일반 생물의 1에서 우리가 봤더니 삼투압이라고 하는 것이 어째서 항상 이 간질액 측면에서 세포 안쪽으로 화살표가 향하게 되어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세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삼투압이라고 하는 것은 요 농도, 그 물화에 녹아있는 어떤 용질들의 미네랄들의 농도가 어느 쪽이 높으냐에 따라서 방향이 삼투압의 방향이 삼투압이라는 것은 선택적인 투과막 사이에를 두고 이제 물이 확산이 되는 그 현상을 삼투압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물은 항상 어디서 어디로 자기 자신의 녹아있는 물 역시 확산으로 의해서 움직일 때에는 상대적인 물의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얘기는 바깥쪽에 있는 이 간질액에 있는 물이 액체가 상대적인 물 자체의 농도가 바깥쪽에 높다는 얘기죠. 혈액 안에 있는 그 물의 농도보다. 뭐야? 무슨 소리야? 이 안에는 피는 물보다 진하잖아요. 피는 물보다 진해. 얘는 물이에요. 얘는 피고. 그 얘기는 혈액 안에 녹아있는 이 용질들이 훨씬 더 많다는 얘기죠. 피가 훨씬 짜지. 그 바깥에 있는 간질액보다 맛을 보면. 그 얘기는 물은 항상 덜 짠 데서 짠 곳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상대적인 물의 농도는 자기 안에 녹아있는 이 미네랄, 용질의 농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상대적으로 물 자체의 농도라는 것은 언제나 물리적으로 단위 부피 안에 있는 물질, 분자들의 개수가 농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의 농도는 안에 녹아있는 용질의 양이 적으면 적을수록 물의 농도는 높을 것이고 이쪽은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것을 훨씬 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물이 삼투압이라는 현상을 통해서 이동을 할 때는 항상 여기서 덜 짠 곳에서 짠 곳으로 이동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삼투압 자체를 보면 이 군사 분계선을 사이에 놓고 보더라도 삼투압의 방향과 크기는, 양은, 압력의 크기는 항상 일정하잖아요. 이들은 변함이 없는 것이죠. 항상. 다만 동맥 사이드에서는 삼투압은 항상 이곳으로 이동을 하고자 하나 혈압이 바깥쪽에서 안쪽에서 혈액 안에서 바깥쪽으로 이제 마치 일종의
식물세포의 팽압과 비슷한 그런 그 혈압이 밀어내는 힘이 얘를 능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온매기주고 하면서 삼투압이 힘을 펼칠, 지금 아직은 내가 힘을 펼칠 단계가 못 된다. 그래서 결국 네트 이 물질의 이동 방향은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가. 혈압이 삼투압을 압도하니까. 여기서. 그러면 이쪽에서는, 그러니까 동맥 사이드에서는 그 힘을 틈타서 그 힘을 기화로 산소와 영양분이 혈액 안에서 바깥쪽으로 이동을 할 수밖에 없게끔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조금만 더 거리가 멀어지면, 그래서 정맥 쪽으로 오면 급격하게 이것이 상황이 반전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혈압이 낮아져 버립니까? 그러면 이제 이때다. 그동안 참고 참았다. 조 바이든이다. 그래서 이제 혈압을 눌러버리고, 그래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가는 힘보다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들어오려는 이 삼투압이 크니까 그 힘을 등에 업고 바깥쪽에 있던 그 액체 안에 녹아있던 물질들이 안으로 이제는 우수수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 얘기는 바깥쪽에 이산화탄소와 노폐물들이 지금 쌓여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쪽에. 이들이 오케이, 땡큐 하면서 이렇게. 그래서 바로 요 모세혈관을 통해서 모세혈관 사이드에서 한쪽, 요 왼쪽, 오른쪽, 동맥 쪽, 정맥 쪽 사이에 그 간발의 이 차이를 두고서도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기체 교환이 이렇게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게 되는 메커니즘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말로서 설명하면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줄 수가 있긴 하겠죠. 다만 언제나 말로 얘기할 때는 이렇게 헷갈려요. 개인적인 나만 그런 건지는 모르겠으나, 그래서 그림으로 깔끔하게 보는 것이 훨씬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글로서 표현했을 때 그것도 끄떡끄떡 이해가 되신다면 다행이고. 자, 그랬을 때, 그런데 이 균형이 만약에 깨지게 되면 우리는 이것을 부종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균형이 왜 깨지냐? 간질액 속에 그 삼투압이 원래 어느 정도 일정하게 유지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피가 갑자기 덜 짜진다든가, 혈액 안에 있는 그 안에 녹아 있는 그 물질들이 조금 덜 녹아 있게 되면 피가 덜 짜지는 거죠. 그러면은 원래 덜 짠 데서 더 짠 곳으로 가야 되는데, 바깥쪽에 안 짜네? 바깥쪽에 있는 간질액에 있는 액체가 훨씬 더 원활하게 원래 가게 돼 있는 양만큼 못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 삼투압이 낮아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바깥쪽에 있는 간질액이 훨씬 더 양이 많아지게 부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팔다리가 붓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훨씬 더 심화되고 병적으로 심화가 돼서 붓는 것을 우리는 부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데마, 영어로 이데마라고 하는 부종이 그래서 생기는 것인데, 그냥 조금 상대적으로 피곤해서 붓고 하는 것도 그런 원인일 수 있으나, 암이라든가 하는 훨씬 심각하게 이 암의 이 합병증세로 인해서 심혈관계의 여러 가지 이 기능이 완전히 기능을 상실을 하게 되면 부종이 이렇게 수반을 하게. 그래서 보통 말기암들의 이 증상으로 부종들이, 그 다음에 또 당뇨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붓게 되는 것인데, 그런데 문제는 그래서 부종을 일으키게 될 때 이제 심장이 질환이 생기면 혈액순환이 제대로 안 되니까 일단 그렇게 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영양실조, 이건 훨씬 더 이해가 빠르겠죠. 영양실조가 걸리면 혈액 안으로 돌고 있는 국물이 간이 훨씬 덜하게 되겠죠. 혈액이 덜 짜지니까 당연히 부종이 생기게 될 것이고, 또 한 가지 아주 희한한 것은 매우 드물게 발견할 수 있는 현상이긴 하거나, 간혹 가다가 기생충이 우리 몸 안에 들어서 기생충이 이제 감염을 시키게 됐을 때 그 기생충이 우리 혈관과 림프계 사이, 얼핏 말씀드렸듯이 이 혈관계와 사실 그 옆에 있는 우리의 면역 시스템을 담당하는 림프계는 역시 혈관처럼 작은 그런 관들로 이렇게 이루어진, 핏줄처럼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그들이 어느 특별한 연결 부위에서 서로 같이 통해 있거든요. 마치 비밀 통로를 통해서 남과 북이 이렇게 딱 연결이 되어 있듯이.
그런 거 있나 없나 잘 몰라요, 사실은. 근데 그랬을 때 요 림프계와 이제 혈관계가 연결이 된 부위를 기생충이 딱 막아버리게 되면은 그건 아주 심각하게 이 간질액들이 림프계도 들어갔다가 이 혈액으로 들어갔다 순환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바깥쪽에 들어가지 못하고 계속 물이 차는 거죠. 그럼 아주 엄청나게 심각하게 끔찍한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그 엘레펜피에이시스라고 코끼리 다리 비슷하게 됐다고 해서 영어로 이 병명을 엘레펜피에이시스라고 하는데 이게 뭐 기생충 감염인데 이런 부종이 심각하게 나타나는 얘기죠. 여기서 요는 뭐냐면 우리의 요 순환계랑 서큘러토리 시스템, 요 순환계 동맥과 정맥으로 이렇게 딱 빨간 거 파란 거와 림프계라고 하는 요 지금 초록색으로 표시된 이들이 사실은 아주 밀접하게 서로 이제 같이 놓여 있으면서 어느 특정한 부분에서 이 모세혈관과 어느 부위를 통해 갖고 림프계와 혈관계가 서로 물질이 서로 통하고 있다라는 그 사실이 여기서 주목받는 하나의 사실이란 얘기죠. 자, 혈액의 성분을 보겠습니다. 혈액은 물 성분으로 있는 혈장이라고 하는 액체, 그 다음에 혈액 안에 녹아있는 세포, 혈구들이라고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피를 쭉 채취를 해가지고서 이제 박사후 과정 이럴 때 미국에서 병원에서 박사후 과정으로 일할 때 그 짓을 몇 번 많이 해봤는데 버피코트라고 해서 이제 피들을 막 갖다 줘요. 그래서 에이즈 걸린 환자 피가 있을 수도 모르기 때문에 아주 이제 조심해서 다루긴 해야 되는데 그 피 가지고서 실험을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하곤 했는데 그걸 일단 피를 받아가지고서 이제 원심 분리기로 쫙 돌려가지고서 중력에 의해서 분리를 한다는 얘기죠. 그럼 밑에 딱 가라앉는 약간의 이제 찌꺼기 같은 그런 성분이 가라앉는 그 부분이 빨개요. 그 다음에 위에 뜨는 물 액체 성분에 그런 하여간 노란 약간의 노리끼리한 맑은 이것이 이제 혈장이 되는 것이고 밑에 이제 가라앉는 부분이 혈액. 이들이 빨간 이유는 적혈구 때문에 그런 것이죠. 피가 붉은 이유는 그러나 이 밑에는 혈액 세포들은 물론 적혈구의 개수보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밑에 있는 일단 혈액에 있는 그 혈액 세포 성분들을 봅시다. 일단 주목할 것은 적혈구들이 있는데 적혈구의 개수는 약 5,600만 개의 적혈구가 약 1 마이크로리터당 5,600만 개의 엄청나게 많은 1 마이크로리터가 얼마나 지금 작은 알갱이인데 거기에 그렇게나 많은 지금 혈액 세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기능이 여기 표현이 되는 것이고 산소 운반 적혈구 안에서 이 산소를 가지고 적혈구 안에 들어있는 특별한 단백질은 헤모글로빈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헤모글로빈이 산소를 이제 딱 찝고서 운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산화탄소도 단순히 혈액을 통해서 이렇게 확산이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헤모글로빈에 살짝 붙어갖고 이렇게 끌려 나와서 운반이 되는 이산화탄소도 꽤 됩니다. 그 다음에 그렇지 않고 완전히 이 디펜스 시스템을 구성하는 요 백혈구들은 우리의 면역 시스템을 개수를 일단 봅시다. 우리 몸 안에 있는 적혈구와 백혈구 사이가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얘기가 아니라 원래 백혈구들은 우리의 혈관 안에 있기보다는 아까 그 림프계 우리의 면역 방어 시스템을 관장하는 그 림프계 안에가 그들의 사실은 고향이다라는 것으로 사실은 해석을 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백혈구는 일단 종류는 다양한데 적혈구는 적혈구 하나인데 백혈구는 엄청나게 많은 다른 이상한 이름이 호염구, 호산구, 호중구 전부 같은 형제들인 분인데 성씨는 같고 돌림은 같고 중간에 이름만 염산중 이렇게 다르네. 그런 애들 림프구 무슨 단핵구 이렇게 엄청 서로 다른 종류의 혈액 세포 백혈구 세포들이 있는데 일단 개수가 문제가 되는 거죠.
600만 개의 적혈구에 비해서 이거는 5천에서 10,000개 정도의 엄청나게 작은 개수의 갑자기 또 얘가 쭉 안 써지네. 이제 써지네. 상당히 작죠, 개수가. 그 다음에 또 그런 혈액세포와 약간 관련이 있긴 하지만 진정한 의미의 혈액세포가 아닌 이들은 수가 상당히 많다. 혈소판이라고 하는 혈액 응고에 관여하는 혈소판, 나중에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들도 있고. 자, 그래서 그들이 주로 기능과 그들의 세포, 혈액세포와 기능들이 정리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액체 성분인 이 혈장 안에는 여러 가지 서로 또 다른 종류의 여러 가지 물질들이 있는 것인데, 이것을 한번 살펴봅시다. 혈장. 일단은 그 중에 혈장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은 물인데, 그 물 안에 있는 녹아있는 여러 가지 녹아있는 전해질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온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소듐이라든가, 이걸 나트륨이라고 보통 발음하는데 나트륨이라고 발음하지 마시고 소듐이라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듐, 그 다음에 포타시움, 칼륨이 아니라 캘슘, 매그니슘, 그 다음에 염소, 그 다음에 중탄산, 바이카보네이트라고 하는 이들이 대표적이에요. 그거 말고도 물론 여러 가지 녹아있는 그런 이온들이 있겠지만, 도대체 얘네들은 여기서 무엇을 하는 것인가? 왜 혈액 안에 이렇게 녹아가지고서 녹아들어서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일까라고 했을 때, 일단 이 많은 경우에 특히 이 소듐, 포타슘을 위시한 이들은 주로 삼투평형,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들이 많이 들어 있어야 이 혈액에 훨씬 더 짜니까 바깥에서 간질액들이 이렇게 들어올 수 있고, 훨씬 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이온들이 어떠한 삼투평형을 이렇게 유지해주고 있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아까 혈액을 그러니까 채취를 했다고 칩시다. 그 채취한 혈액을 내가 그 혈액 세포들을 전부 어떤 특별한 용액에 넣지 않고 그냥 수돗물에다가 그냥 탁탁 이렇게 넣었다고 칩시다. 어떻게 될까요? 그 적혈구들이 전부 순식간에 펑펑펑펑 개구리 배처럼 전부 다 터져버리겠죠. 왜? 삼투평형이 맞지 않기 때문에. 수돗물이라는 얘기는 훨씬 덜 짠 물인데, 덜 짠 물이 짠 혈액 안으로, 혈액 안에 있는, 혈액 세포 안에 있는 적혈구가 됐든 백혈구가 됐든 혈액 세포 안에 있는 세포질에 있는 이온 농도에 비해서 훨씬 덜 짜니까 물이 마구마구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깥쪽에 있는 그러한 이온 농도들이 세포 안에 들어있는 전체적인 이온 농도와 평형을 이루게끔 돼서 이 안에서 혈액을 통해 갖고 이동을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 적혈구 세포를 위시한 다른 모든 세포들이 그러한 삼투평형이 맞지 않아서 펑펑 터져버리는 일이 없어야 될 것이고, 또한 또 그 정반대의 현상이 돼서 이쪽이 훨씬 더 너무 많이 이것들이 있으면은 너무 짜니까 바깥쪽이 세포 안에서 물이 바깥쪽으로 빠져나가겠죠. 쭈그렁 바가지가 돼버리는 그런 혈액세포 형태로, 적혈구 형태로 산소 운반을 원활하게 할 수 있으려면 또 생각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삼투평형 매우 중요한 것이 되겠죠. 그것을 위해서 일단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pH 완충, 그러니까 얼마나 산도를 가지고 있냐, 얼마나 알칼리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도 매우 중요한 것인데, 그것은 특히 요 중탄산 같은 것이 안에 약산의 염으로서 pH 완충을 아주 잘 유지해 주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요 삼투평형을 통해서 요 세포 사이의 간질액의 농도가 바로 유지가 되게 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특히 요 이가짜리 칼슘이라든가 마그네슘이라든가 또 철분은 여기 들어있지 않지만, 철분은 뭐 히모글로빈에 많이 들어있어요. 이러한 이 이온들은 또 한 가지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해주냐면은 효소의 활성을 유지를 시켜주는데, 이 안에 혈액 안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대사작용들 촉매를 하는
여러 가지 대표적인 단백질, 효소들은 그 기능에 있어서 많은 경우에 특히 이런 마그네슘이라든가 칼슘이라든가 따위에 플러스 2 또는 플러스 3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온들이 미네랄로서 어떤 효소의 전체적인 3차 구조를 유지시켜 주는데 매우 필수적으로 기능을 제공을 해 줘야만 됩니다. 자, 그런 이온들뿐만이 아니라 혈액 안에는 단백질들도 여기서는 이제 일종의 어떤 운반되는 물질로서의 그냥 지나가는 손님, 지나가는 과객인데 하룻밤 묵고 갑시다 하는 그런 단백질이 아니라 원래 여기에 있는 기존 상주하는 토백이 단백질들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혈장 단백질 중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대표적으로 세 가지의 그런 혈장 안에서 발견이 되는 그런 단백질들을 이름을 더하는 특히 요 알부민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있습니다. 그 알부민은 그러니까 우리가 링거 주사 맞을 때 특히 알부민 같은 것들을 많이 집어넣기도 하고 할 수 있대. 그러니까 뭐 수액 주사 맞는다 하면서 뭐 피곤할 때 맞고 하면 좀 거뜬해지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알부민이 그런 것을 이제 제공해주는 이유는 또 있을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이 알부민이 단백질임에도 불구하고 특히 이 삼투평형을 유지해주는데 매우 큰 역할을 해줍니다. 왜냐하면 알부민은 하나의 단백질로서 매우 친수성 단백질이기 때문에 물을 흡수하는 이것이 이 흡수력이 높아서 물과 이렇게 잘 어울리는 그런 단백질이기 때문에 이 녹아들어서 물 안에 녹아들어 있으면서 그 안에서 이제 농도 유지에 그런 아주 큰 공헌을 하기 때문에 단백질로서 일종의 삼투평형을 해주는 하나의 대표적인 좋은 단백질입니다. 그러한 같은 측면에서 pH 완충 역할도 간혹가다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만 이것은 뭐 굳이 뭐 크게 그거보다는 훨씬 더 알부민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혈액 안에 알부민이 도대체 왜 있느냐. 원래 알부민은 간에서 만들어지거든요. 간에서 만들어져서 혈액 안으로 던져지게 되는 것인데 이들이 사실은 엄청나게 친수성 단백질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기 때문에 이 혈액을 통해 가지고서 어떤 지질들을 수송을 할 때는 문제가 생기는데 예를 들어서 지용성 호르몬이라든가 할 때 있죠. 스테로이드 호르몬 같은 거 어떤 특별한 이 분비샘에서 만들어가지고 혈액을 통해서 운반할 때 어떻게 물에 잘 안 녹을 거 아니에요. 기름이니까 물과 기름이 잘 안 섞이듯이 그럴 때 이 알부민이 이제 자기의 진가를 발휘하는 거죠. 이리 와 오빠가 데려다 줄게 하면서 왜냐면 이 단백질이니까 아무리 자기가 친수성이라 하더라도 지질하고도 이렇게 같이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소수성 부위가 또 있단 말이에요. 그 부위를 통해서 어떤 특별한 지질 부위와 상호작용을 하면서 물을 헤쳐나가는 거죠. 하는 식으로 지질 물질을 혈액을 통해서 수송을 하는데 또 큰 역할을 해주는 아주 중요한 단백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피브리노겐이라고 하는 이것은 또 무엇일까요? 피브리노겐. 원래 피브린이라고 하는 영어로 파이브린이라고 발음을 하는데 그다음 피브리노겐은 파이브리노전이라고 이름이 조금 파이브리노전이 활성화가 되면 파이브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피브리노겐이 딱 목 잘린 형태로 되면은 피브린이 딱 있다가 갑자기 여기가 이것이 딱 잘리게 되면은 이제 피브린으로 바뀌게 됩니다. 피브리노겐이 이렇게 그런 식으로 이제 활성화가 되는 거죠. 마치 칼집에 넣어둔 칼은 피브리노겐이고 그 칼집에서 딱 뽑은 칼은 피브린이 되듯이 이들은 혈액 응고를 담당하는 요 피브린은 혈액 응고를 시키는 그런 물질입니다. 단백질로서 혈액 응고 반응 기작을 이제 최종적으로 종결을 시켜주는 땜질을 해주는 그런 단백질인데 그런 단백질이 혈액에 그런 상태로 원래 활성화된 상태로 있었다가는 가던 피가 마치 갑자기 기온이 뚝 떨어져가지고 수도관이 얼어버리는 수도관처럼 전부 딱
혈액들이 응고가 돼서 그냥 죽어버리겠죠. 우리가 그러니까 이들은 혈액 안에 있으면서도 비활성화된 상태로 있어야 되니까 피브리노겐이라고 하는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로 있다가 여차하면 갑자기 무슨 사태가 벌어졌다 해서 여차하면 피브린으로 싹 돌변해서 혈액 응고를 딱 시킨 다음에 전부 이제 해체가 되는 것이죠. 거기 있어야 되는 단백질이겠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우리의 방어 기작을 이제 할 때 아까 얘는 백혈구들이 여러 가지 방어 기작을 제공해 주기도 하나 그 일종의 어떤 특별한 종류의 백혈구를 통해서 만들어진 요 항체를 전체적으로 면역 글로뷸린이라고 이제 이뮤노글로뷸린이라고 글로뷸린이라는 얘기는 동글동글한 단백질을 얘기하는 겁니다. 파이브로스 단백질은 길쭉한 밧줄처럼 되어 있는 단백질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면역 반응에 참여를 하는 것은 동글동글한 똥똥한 단백질이라고 해서 면역 글로뷸린이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의 항체들이 있잖아요. 나중에 우리가 면역계에서 살펴보겠지만 이들은 혈액안을 마치 순찰을 도는 어떤 지구대 소속 순찰 대원들처럼 돌아다니다가 너 누구야? 수틀린 이상한 수상한 침입자들이 보이는 것 같으면 관등성명 대라, 암고 대라 되지 못하면 그 자리에서 그대로 잡아가지고서 이렇게 붙잡아두는 역할을 하는 것이 항체이니까 그리고 방어 그러니까 혈액안을 돌아다녀야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연유로 이러한 종류의 단백질들이 혈액 안에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실제적으로 있는 혈액 세포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어떤 단백질뿐만이 아니라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이제 실제로 진짜로 지나가는 과객들 혈액에 의해서 운반되는 물질이 여러 가지 영양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소화기관을 통해서 만들어진 여러 가지 분해 소화작용을 통해서 결과물로 만들어진 포도당이라든가 지방산, 또 심지어는 비타민까지. 그다음에 대사노폐물들도 혈액을 통과해서 갈 것이고 산소, 이산화탄소 등의 기체뿐만 아니라 각각의 여러 가지 분비샘에서 만들어진 호르몬들도 혈액을 통해서 이동해서 자기가 일하려고 하는 목표 지점을 통해서 지금 이동하고 있는 아주 다이내믹한 그런 이제 상황이 아주 분주한 여러 가지 물질들이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분주한 상황을 여기서 이렇게 떠올릴 수가 있게 되겠죠. 특히 대사노폐물의 경우에 질소 대사노폐물을 이제 우리는 요소 또는 요산의 형태로 이제 주로 가지고 있게 되는 것이죠. 혈액 세포에 관해서는 적혈구와 백혈구들이 있는데 이것은 나중에 우선 우리가 요 다음에는 이제 적혈구라는 것을 먼저 이제 살펴본 다음에 그것이 끝나면 백혈구의 여러 가지 각각 몇 개 일부 특별한 백혈구에 관해서는 이들은 전부 사실은 면역 반응에서 이제 참여를 하는 그런 세포들이기 때문에 아주 간단한 특징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면역계에 가서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게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헤모글로빈과 혈액을 통한 산소 운반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역시 50분이 다 돼가니까 여기서 이것을 좀 더 했다가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다음 시간에 다시 연이어서 계속하는 것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